안녕하세요. 오늘 제4차 산업혁명과 법의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좀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머리도 복잡해지고. 그런데 거기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까지 결합이 돼 있어서 아마 대단히 충격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맞닥뜨리는 새로운 시대의 현상들인데요.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는 좀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게 국가는 늘 국민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은 맞습니다. 자, 그럼 조금 바꿔서 국가는 늘 시민의 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입장에서 선택을 할 때는요, 기업의 입장에 설 때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 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항상 공정할 것이다. 또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은 항상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항상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역시 직무가 주는 의무와 또는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고뇌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시스템 속에서 시민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법을 얻을 수 없겠죠. 따라서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일상과 법,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뭐가 제4차 산업이지라고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요 검색해 보면요, 맛집 검색해 보면은 빅데이터 맛집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드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뭐 유원지 가면 어린 아이들 드론도 많이 하고 장난감도 있고, 유전자 변형식품, 두부 같은 거 위에 보면은 우리는 유전자 변형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기도 하죠. 네. 알파고 워낙 유명하죠. 이세돌 기사와 붙었던 그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 단계에 있죠, 지금. 이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요, 방적기를 개발한 데서 시작했는데 그 방적기의 에너지가 증기 에너지였습니다. 왜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증기선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증기 기관차 막 연기 많이 나고 돌아다니는 그 증기 에너지가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는요, 전기 에너지와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막 물건들을 찍어내죠. 그런데 그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에너지는 전기들이죠. 제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입니다. 네. 인터넷이 발명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죠.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은 꼭 이렇게 선두주자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모든 상황들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택배 업체가요, 드론을 통해서 택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택배 업체가. 그런데 우리가 택배로 물건을 받으려면 통상 며칠 걸리나요? 한 3일 걸리나요? 그렇죠. 5일까지도요. 총알 배송이면 이틀? 그런데요, 그 택배 업체는요, 물류 창고에서 수백 대의 드론들을 세워놓고 드론들에게 뭐 행선지만 내비게이션처럼 입력을 해주면요, 드론들이 벌떼처럼 날아서 가서 아파트 옥상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지금 퀵으로 보낼게, 그것도 이제 오토바이가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이제 드론이 날아가겠죠. 예. 또 하나 생소한 상황이 이제 우리 개인정보의 문제인데요. 빅데이터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가 빅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얼굴 책, 무슨 별그램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남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금세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 오늘 어디 가평에 놀러 가는데 그 근처에 맛집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다녀와 봤는데 여기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나는 오늘 뭐 했어? 우리 아들이 오늘 군대 갔어. 논산 갔다 왔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SNS에서 돌아다니는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정보가 노출되는 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들 한 번씩 다 경험하셨죠? 한 번만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량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한 것은 개인정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뭘 좋아해? 나는 주로 어느 장소에 가? 이런 것들. 내가 신용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 10년 동안 같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보시면은 이 사람이 10년 정도의 패턴이면은 이 사람은 언제 정도의 통상 8월 달 정도에는 주로 어디를 가고 저녁 몇 시에 자고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까지 다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는 또 시대인데 잘 관리는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번에 또 하나가 인터넷 상황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가끔씩은 그 사회관계망에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모함하려고 글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사람 나빴어, 이런 경우들. 그런데 그런 글들이 한 번 올라가면은 이게 불멸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죠. 절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나를 알리는 욕구도 있지만은 또 한편의 욕구가 생겼어요. 나를 잊어주세요. 소위 잊혀질 권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산업혁명 당시에 법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법은 산업혁명 당시에 때로는 잘 대응하기도 했고 때로는 잘못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잘 대응한 케이스는요, 이겁니다. 방적기가 개발이 돼서 커다란 방적기가 돌아가요, 산업혁명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기계들이 엉성했겠죠. 지금처럼 좋지 않고. 원료인 면화들을 집어넣으면요, 작업을 하고 나면 면화 찌꺼기들이 남는 거예요, 기계 여기 톱니 사이에. 그런데 그것들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동 노동을 하게 된 거죠.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그걸 면화 같은 것들을 곳곳에 다람쥐처럼 기어다니면서 그것들을 청소하고 끄집어냈죠. 그러다가 기계가 도는 경우에는 사망사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법은 대응을 합니다. 아동 노동을 더 이상 금지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대응을 참 잘한 거죠. 잘못 대응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맨 처음에 거리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저 단단한 쇳덩어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치거나 지나가는 말을 치거나
그래서 두려워서요. 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3명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운전자, 한 사람은 자동차 엔진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사.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뒷좌석에다가 기관사를 태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요, 자동차 앞에 55m 전방을 걸어가면서 붉은 깃발을 흔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동차가 온다는 걸 알리는 거죠. 자동차의 도심지 평균 시속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법으로 제한된 게? 아니요. 시간당 3km요. 그 정도면 그냥 걷는 게 낫겠죠. 법의 대응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법으로 만들었을 때 이유는 그겁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마차를 보호하고. 그런데 이런 법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더 이상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3km? 그나마 교외를 달릴 때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시간당 6km였습니다. 뛰는 게 낫죠. 자, 이게 이제 적기조례라는 이야기인데요. 법의 역할들은요. 산업혁명 당시의 법의 역할, 우리가. 그리고 오늘날 드론이 날아다니고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법의 본질적인 역할이 달라졌느냐를 이야기해 보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의 본질적인 역할은요.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불리한 대우를 받을 때 왜 나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유리한 대우를 받을 때는 그래 난 특별해 라고 생각하죠. 그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이기심과 욕망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무한히 확장시키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은 소위 이런 걸 보고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뭐 혼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법은 그러한 이기심과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그 본질적인 역할은 원시 시대에 돌도끼를 들고 다녔던 시절이나 방적기가 개발됐던 산업혁명 시절이나 드론이 날아다니는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법 그러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그 부분도 법이라는 체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요 역할들은요.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분쟁이 안 생기게끔 하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각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는 법을 만드느냐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단초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법을 만들다 보면요. 가끔씩은 이런 이야기 나와요.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미국은 이렇대. 우와. 독일은 이렇대. 정말? 일본은 그렇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 미국 거 하나, 독일 거 하나, 일본 거 하나를 따서 하나로 만들어요.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꼭 나쁜 법은 아니에요. 나쁜 법이 될 수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잘 작동하지 않는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각자의 나라에 맞는 상황들이란 게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잘못 갖고 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써놨는데 스페인의 저녁과 독일인의 아침이라는 문제에 빠져요. 이게 뭐냐면요. 스페인은 날씨가 좀 더워요. 그래서 아침을 좀 늦게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을 늦게 먹어요. 한 8시만 되면은요. 제가 마드리드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하루 식사를 다 하고 설거지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옆집에서 달그락거리는 식사 준비 소리가 들려요. 한 8시경에. 그리고 한 11시까지, 10시, 11시까지 와인도 마시고 밥도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그런데 제가 또 독일에 살았을 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독일에 살았을 때 저녁 8시만 되면요. 도로에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다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6시만 되면은 사람들이 마구 돌아다녀요. 자, 오 좋은데 독일?
역시 아침형 인간 좋아. 스페인의 저녁 여유로운 삶 좋아. 두 개를 우리가 합쳐놨다고 봅시다.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저녁에 그렇게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안 맞는 시스템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의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 요소 중에서 5개 정도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 살펴볼게요. 유전자 변형 물질. 유전자 변형 물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세요? 긍정적인 느낌이 드세요? 유기농 그러면요. 조선시대 때 장희빈이 마셨던 사약이 유기농이라는 거 아세요? 그때는 화학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기농이겠죠. 어명을 받으시오, 유기농. 그래서 무조건 유전자 변형 물질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유기농이라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전자 변형 물질이 문제가 되냐면은 자연 상태의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잘 몰라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통제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물질은. 과일을 먹었는데요. 첫 부분을 먹었더니 사과 맛이야. 두 번째 부분을 먹었더니 망고 맛이 나요. 오, 이런. 좋죠? 난 붉은 장미는 싫어해. 데이트를 하는데 유전자 변형 물질로 아주 멋진 무지개색 장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역시 여전히 두려운 거죠. 무슨 일이 생길지. 생육과 그냥 유전자 변형 물질을 키워내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뭐 물론 인체라든가 이런 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은 생육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떤 농부가 슈마이저라는 농부가 카놀라유를 유의 그 원료인 카놀라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기농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기농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옆 근처에 유전자 변형 물질로 만든 카놀라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씨앗이 유기농 농장에 오게 됐고 갑자기 유기농이 유전자 변형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접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유기농 농장 그 유전자 변형 물질을 해낸 기업은 야, 유기농 농장 주인한테 너 우리 허가도 안 받고 왜 유기농 우리 거 유전자 변형 물질을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 거야. 너는 허가를 안 받고 썼으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 네가 내 유기농을 다 망쳤어 라고 이제 서로 소송이 벌어진 사건도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지로서 드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은요 운송 측면에서 대단히 좋죠. 그리고 요즘에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남녀 주인공이 막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멀리서 바다가 전부 다 보이는 사진을 촬영한다고 그러면 드론으로 찍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파라치들이요. 유명한 연예인이 펜트하우스 30층에 살아요. 그런데 드론을 띄워서 30층으로 올려 보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뭐 하는지 다 찍어요. 그 다음번에 드론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아주 잘 날아다니면 되는데 얘가 가다가 추락하는 경우, 얘가 또 다른 드론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드론은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드론이 너무 빨리 다니면은 부딪히면 사람이 많이 다치겠다. 드론의 속도를 제한하자는 문제. 두 번째, 너무 무겁고 큰 드론들이 돌아다니면은 그거는 드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비행기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드론의 크기와 무게를 제한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층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체라도 아래 떨어지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이 크거든요. 따라서 드론의 무게를 제한하자. 또 다른 게 드론이 갈 수 없는 장소를 제한하자. 갈 수 없는 장소를 설정하자는 거죠. 실제로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600년 정도 되는 대성당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방송 제작사가
그 방송 촬영을 한다고 드론을 띄웠다가 이태리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600년 된 대성당의 첨탑에 갔다가 드론이 부딪혔다고 보십시오. 문화재가 훼손이 되겠죠. 따라서 지역과 속도와 무게를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물론 법으로 제한하겠죠. 그런데 그럼 드론 제한하면 되겠네요 라고 그냥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드론이 주는 이익이 너무 크거든요. 배송업체도 그렇고 드론으로 찍을 수 있는 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해저 터널을 조사하러 가는데 바다 위에서 해저 구조물들을 파악하러 돌아다녀요. 암벽은 어떻게 돼 있고 해저 터널을 뚫는데, 그런데 그걸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도 보다 가깝게 암벽 지질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랬을 때 멀리 배에서 드론을 띄워서 암벽 가까이 붙이면은 그게 뭐 퇴적암인지 석회암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소방관들이 고층 빌딩에 불이 났는데 불이 원인이 된 지점이 어딘가를 파악할 때도 역시 드론을 띄워서 볼 수 있겠죠. 이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선에서 부작용과 긍정적 효과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은 이해관계의 조율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퇴근을 한 무렵에 6시에 퇴근하는데 5시 50분에 인터넷으로 조작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전기밥솥에서 전기밥솥 코드를 인터넷으로 켜요. 그래서 밥이 되기 시작해요.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뜨거운 물이 데워지기 시작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샤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밥을 먹고 소파에서 쉴 수 있겠죠. 다 사물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물론 가정만 봤을 때 그렇지만은 가정 말고도 인공유성을 통제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회사에 있는 시스템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원격으로. 굉장히 또 이익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킹이 됐다고 볼까요? 사물 인터넷으로 어떤 그 공장의 공정을 통제를 해요. 그런데 그 공장의 공정 과정이 해킹이 돼서 누군가가 잘못된 원료를 집어넣거나 갑자기 과열을 시켜서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해킹의 문제. 또 하나. 자, 이 사물 인터넷은 여기까지 끝나고요. 3D 프린터의 문제도 역시 편리함은 좋은데 위조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가 무릎 연골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공 보조물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손으로 이렇게 깎는 것보다는요. 그분의 원래 연골 모양을 엑스레이로 찍고요. 그걸 3D 프린터에 집어넣어주면은 거의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것도 끼워 넣으면 돼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D 프린터를 그렇게 좋은 걸로만 쓰면 좋은데 우리가 아는 무슨 명품 가방을 위조를 한다고 볼까요? 완벽하게 위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3D 프린터 그거 좋은데 쓰지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목적에 사용할까 봐 그런 기능을 넣어서도 안 되고 그런 기능을 넣는 3D 프린터를 쓰려면은 특별하게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기능을 가진 3D 프린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막 상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데 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상상을 하면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가 됩니다. 현존하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또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에 알파고의 문제는 뭐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죠. 네. 로봇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강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약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있는데요. 강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은 알파고 같은 애예요.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 애예요. 약인공지능을 가진 애는 내가 그냥 데이터 입력해주고 엔터 누르면은 그대로 지시한 대로만 따라서 그것만 딱 하는 애예요. 그런데 이제 약인공지능에 가진 로봇들보다는 강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훨씬 좋겠죠. 그런데 로봇을 쓸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산 관리, 엄청나게 많은 수만 개의 경제 데이터를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불과 30초 만에 분석해서 어디에 투자하세요 알려준다고 봐요.
오케이, 좋죠. 의료 분야 뭐 400만 명이 무릎이 아픈 40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모두 다 보고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결론을 딱 내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식이 대폭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얘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팔로알토의 유령차라고 이야기했는데 실리콘밸리가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동네가 팔로알토라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서 경찰관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동차에게 딱지를 떼려고 딱 봤더니 운전자가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 실험용이었던 거죠. 누구한테 딱지를 뗄까요? 제작사? 개발자? 원래 소유주? 로봇?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운전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책임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EU 같은 곳에서는요. 로봇 규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었어요. 먼 이야기, 우리는 먼 이야기 같지만은 벌써 빨리 움직이는 로봇 기술이 발달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들이죠. 자, 네 번째 물결 중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이야기인데요. 정보자원과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는 팬데믹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걸 예를 들을 수 있냐면요. 어느 날 컴퓨터 포털 사이트에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구선생 같은 게 있다고 봐요. 거기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오한, 고열, 가려움증, 우리 아이가 아파요가 한꺼번에 공통적인 내용들이 쫙 올라온다고 보면요. 그 지역에는 특정한 질병이 창궐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의 기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염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이 창궐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런 팬데믹들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정확하게 어디가 맛집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숫자가 작으면은 누가 그냥 돈 받고 올렸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올렸나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용량이 커지게 되고 그 굉장히 많은 관측치들이 존재하면요. 굉장히 정확해지겠죠. 데이터가 크기가 클수록. 그런데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정보예요.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사람들은? 데이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를 다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제공해 주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수익 모델로. 그럼 뭘 원하는지를 사갖고 가는 사람은 누군데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겠죠. 기업들이겠죠. 맞춤형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개인정보가 마구 돌아다니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정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은 에이 그래 재수가 없으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개인정보 갖고 2차 범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정보 유출되고 나면요. 금융회사에서나 포털에서 편지 보내잖아요.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그냥 머리만 숙여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죠. 집단 소송할 건데 서로 누가 올 사람 소송단에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보상 금액이 얼마 안 돼요. 30만 원? 그런데 한 1년 동안 고생한 거야. 이것저것 서류 떼다 갖다 주고. 에이 그럴 바에 안 하겠다. 결국에는요. 그러면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더 이상 스스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개인정보는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럼 누가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수집할 수 없고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막 두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편해라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러면 하지 마. 기업들은 개인정보 쓰지 마. 또는 개인정보 써.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이 살아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또 국민들도 행복해지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정보만 생각하고
야 쟤네들 개인정보 주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사회가 다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죠. 적절한 선에서 또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그 이제 방문학자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수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화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패턴들을 보입니다. 어느 날 누구에게 가서 개인정보 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절대 안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서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쓰면요 라디오도 공짜로 들으시고요, 길찾기도 해주고요, 맛집도 알려주고요, 게임도 돼요. 그러면은 개인정보 여기 있어요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정보를 그냥 달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통상 개인정보에 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지 않고 뭐야 게임이 된다고? 그래서 막 주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느냐? 제대로 관리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관리의 문제는 앞으로도 첨예한 문제가 될 건데요. 소위 기업의 그 이윤의 창출, 또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들과 개인의 권리의 보호와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법도 만들어질 건데요. 그럼 법을 국회의원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좋아요. 이건 안 돼요라고 참여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잊혀질 기쁨. 헤어진 연인들이 우연히 길에 스쳐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난 벌써 널 잃은 지 오래야. 막 그 아침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막 슬퍼하잖아요. 막 잊혀지는 건 참 슬픈 일인데 잊혀지는 게 좋아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제발 좀 나 좀 잊어주라 좀. 이게 잊혀지는 기쁨, 소위 잊혀질 권리 또는 잊힐 권리라고 부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멸의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불멸의 기록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잊힐 권리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건 스페인에서 나왔는데요. 스페인에 곤잘레스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파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지방신문에 곤잘레스가 파산한 적이 있대요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를 살려고 보다가 곤잘레스를 치면요, 파산 떠요. 그러면은 누가 지 아까림도 못하는 변호사에게 누가 맡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곤잘레스가 과거에 내가 파산했던 것은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하다가 자칫 한순간에 실수였던 거고 나는 이미 그걸 금방 회복했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다 건실하게 그 기록을 지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언론사에 때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론사에서는 언론의 자유 때문에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곤잘레스가 오케이 뭐 그럴 수는 있겠다.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 구선생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스페인 구선생한테 포탈에 링크를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 나는 그냥 기사가 오면은 그걸 그냥 무작정 올리는 거지 내가 기사를 선별하지는 않아. 그렇다면 내가 언론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잖아. 내가 언론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지울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지워달라고 청구를 했고 결국에 나중에 소송으로 비화가 돼서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넘어가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그다지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꼭 그걸 곤잘레스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공공이 알아서 꼭 이익될 게 있었느냐. 거기에 비해서 곤잘레스가 변호사로서 파산이라는 경력은 대단히 불리한 경력이라는 거죠. 공익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간의 이걸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야, 곤잘레스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곤잘레스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그 뒤부터 모두 다들 다 세상 살다 보면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 있잖아요. 세상 그래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해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아주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이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포탈에 있는 기록들을 모조리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사기 사건에 들어왔던 거, 과거에 뭐 교통법규 위반했던 거, 음주운전했던 거 다 지우고 착한 것만 남겨두는 거예요. 불우이웃 떠왔던 거, 그것만 그러니까 인생에 세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오케이. 잊혀질 권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오용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무작정 인정해 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떨 때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의 방향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자.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꼭 잊혀짐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굉장히 커야 될 거고, 이 사람의 이제 좀 절박한 상황들이 입증이 돼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거에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었는데 지금 건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록 때문에 평생을 굴레에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주고 말고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 잊혀질 권리와 이제 또 그 후폭풍 부작용의 문제인데,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양자의 적절한 이해관계 충돌을 막는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정리를 해야겠죠. 공유경제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거예요. 공유경제의 상징이 공유택시라는 것과 공유숙박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택시라는 건 뭐냐면은 자가용 운전자들이 어느 어플 업체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그걸 일종의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 이후에. 공유숙박은 내가 갖고 있는 방이 비어요. 그 방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방을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관광객이 왔어요. 근데 좀 싼 값에 내 방을 빌려주는 거죠. 좋은데? 이제 뭐 남는 것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 내가 굳이 안 쓰는 시간에 택시 영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안 쓰는 방을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안 쓰는 방을 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택시 운전사 아저씨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까요? 이익을. 택시 운전사 아저씨 밤에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길에 돌아다니는 택시 엄청 많은데, 숙박업소 길에 있는 여러 곳에 가다 보면 우리 쉽게 숙박업소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장사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유하자. 오케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버클리라는 곳에 있었을 때 거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옆이에요. 근데 세계적인 공유 택시 회사 우땡이라고 불리는 공유 택시 회사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땡 서비스를 매우 좋아하고 잘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게 편리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건을 부과하겠다. 어느 정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허용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일반 택시들이 운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동차, 중형 자동차급, 택시들이 중형 자동차급이니까 이 정도의 그 공유 택시는 인정 안 하겠다. 대신 아주 럭셔리한 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S 클래스, 무슨 어떤 특정 회사의 S 클래스 정도 아주 좋은 자동차면은 택시로 운행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퇴근할 때는 그거 한번 타봐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충돌이 안 되는 영역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꾸 이제 그런 공유 택시 업체 운전사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이제 우려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유 택시 업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부가 못 믿겠다면 우리가 사전 심사를 해서 우리가 택시
그 운전사들의 공유 택시, 우리 사실은 우리 서민 그냥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자격 요건은 우리가 심사하겠다. 그런데 원래 택시는요, 택시의 자격 요건은 국가가 하던 일을 이제는 그 공유 택시 회사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 거죠. 대신 허가해줘. 정부가 듣고 보니까 이건 또 나쁘지 않은 이야기 같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허가해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가 원래 했었던 규제의 역할을 민간과 국가가 공유하는 이제 또 새로운 또 일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자율 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들이에요.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 답이 없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변호사들이나 법 하시는 분들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답을 딱 주잖아요. 아, 승소합니다. 이거 상속 받습니다. 고소하세요. 왜 답을 하나도 안 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답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답은 없습니다. 답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기에는 기다리다가는 시스템이 이미 확립이 돼버리고 굳어져 버리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없겠죠. 논의의 과정에서 말랑말랑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보다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요. 시장의 욕망과 공존이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의 연방 규제 독점 규제위원회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FTC라고. 동상인데 이 말을 사람이 잡고 있죠.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을 상징하고요. 말이 사람을 다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FTC라는 조직이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독점규제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시장이 마음대로 날뛰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겠다라는 것을 상징물로 앞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럼 시장은 어떨까요? 시장은 뭐 그렇게 무분별하게 무책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메커니즘은요. 이익 대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대체로. 가끔씩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큰 충격파가 오죠.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금융위기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은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이 작동하게 되면요. 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5가지 사례를 유전자 변형 물질부터 잊혀질 권리까지를 말씀드렸는데 빅데이터 개인정보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요.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업들이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의 역할은요.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요. 견제도 하는 또 기제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계속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이게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법도 있었고 때로는 좋지 않은 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나아왔고요. 때로는 좋지 않은 법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처적인 방향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또 첫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시대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